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모군 사망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은 199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점검차 나간 그 산업 현장의 좀 참담한 모습을 보고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아직도 비슷한 환경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좀 심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안전 현장을 다녔던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과연 많이 바뀌고는 있는 건가? 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어제 그제 이 사고 소식 전해진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이것이 될 것처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동악법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되는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에만 좀 급급해서 야당이었던 저희도 그 법을 좀 막는데 바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그 법안이 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 요 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사업장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맡겨지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청 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얘기하면 못 하나를 박을 수가 없어요. 원청에서의 이 허가가 없으면. 왜냐하면 장비도 하청업체 장비가 아니고 설비 하나하나가 하청업체의 것이 아니고 원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방호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원청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노동력, 그렇습니다. 인력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일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원청은 자기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외주화를 시켜버리고 그냥 하청업체가 하는 업무니까 안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를 기울이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냥 우리는 외주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사고 안 나게 해라.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사고만 나지 않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설비 자체를 당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생산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안전 설비를 갖추어도 좋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마. 또 설비를 동작을 중지시키는 것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요. 태안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컨베이어 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벨트에 뭐가 끼어 있어서 내가 저거 손으로 빼내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빼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 손이 같이 그냥 휘말려 버리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는 만약 무엇이 끼어 있으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장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겁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이 외주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별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장비를 세우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는 그럼 내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는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식이든지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가 뭐랄까요, 위축된다 그럴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런 방식의 업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되는 그 김군의 경우에는 위험한 세우려고 한들 상황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정지 장치는 여기저기 설치는 되어 네.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세울 수 있는 네. 장치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러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으면은 그 장비를 세웠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겨우 수습 기간인데 3개월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지나야지만이 되는데 내가 이 장비를 세웠을 때 너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장비를 세웠어 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세우지 않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네, 직장 생활 3개월 차에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 하고 그것을 담보하도록 법안에서 법률안에서 규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낸 법안에는 원청의 사업 바운더리라고 하는 원청의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단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우리가 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게 아니라 내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못 하나를 박지 못하는데 그럴 권리조차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은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네. 사고가 났을 때도 원청이 책임을 같이 병과해서 지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악의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없어요. 네. 근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해서 난다는 것은 사업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고 전혀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기간 내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조항도 좀 마련을 한 법안이었는데 네. 제가 사실 저 법을 19대 때도 냈었습니다. 예, 그때도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0대 예. 때 또 냈는데 안 된 또 거군요. 저 사실은 20대 국회 열리자 말자 이것부터 준비해서 냈었던 것인데도 여전히 별 관심을 받지 못해서 못했고요. 그나마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는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네. 의지가 있어서 17년 5월에 출범하고는 그 해에 연구 네. 영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연구 영역을 통해서 올해 초쯤에 나왔고요. 네. 올해 초에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입법 예고를 하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원청의 책임을 이래저래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고 노동계도 좀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뒤에 정부가 11월 달에 정부 개정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에 그럼 정부가 냈던 법과 여러 의원님들이 낸 제가 낸 법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탄력근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은 하나도 논의를 할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혀 열어보지도 못하고 정기국회를 지나버렸죠. 그러게요. 이 발의 날짜를 보니까 2016년 6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년하고도 지금 반년이 훨씬 더 지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계류 중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법안 처리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어쨌든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네네. 요구를 했었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법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이상 시급히 처리해야 될 네. 과연 법이 뭐가 있겠는가. 예산안도 처리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네. 내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그 선거제 개편 걸고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법안 처리 연말 국회에서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연내 안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조금 걱정인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인데요. 네.
오늘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또 역시 또 탄력근로제를 네. 또 들고 나오셨어요. 탄력근로제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노위에서 얘기를 할 때는 탄력근로를 올해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있으면 네. 다른 법안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홍영표 원내대표께 유감 표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네. 요청까지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은 유감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또 탄력근로를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인 노와 사가 논의를 해서 한번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것도 네. 많이도 아니라 1월 한 달 정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력근로제 설명하신 거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때 탄력근로제를 논의를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별도로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이 될 우려 부분과 그다음에 네. 내 건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 건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의사표명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합의가 되는 지점으로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국회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노동계 의견도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그 경영계 의견을 또 들어봅시다라고 네.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오히려 해서 네. 그 결과물을 합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력근로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이 문제는 조금 먼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 이외에 혹시 여기 들어있는 내용 이외에 지금 워낙 급한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 특히 비정규직 또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는 위험한 문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정부가 낸 정부 개정 법률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유해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화를 하지 말고 네. 외주화가 아니라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물론 사내에서 외주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원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네. 전환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는 원청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권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청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네.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노동력을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저출산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노동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선 현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야당에서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제발 좀 조건 걸지 마시고 뭐 네. 이런저런 조건 걸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좀 같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좀 맞대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지금 19대 20대에서 계속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실제로 뭐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희망을 얻고 싶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 노동 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부분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그래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했던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안을 환노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계류가 되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저희 환노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진호 네. 회장 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벌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 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처벌 조항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 조항 정도로, 공고 사항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정도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주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를 방기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라도 저희가 법안을 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뭐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 국회에서 꼭 바꿔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가 잘 되어야 이런 문제들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벌써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고 가시죠. 몸무게가 하루에 500g 정도씩 빠졌는데 오늘 한 1kg 빠졌더라고. 그냥 좀 건강하게 버틸 겁니다. 오늘 아침이 되니까 약간 배가 고프고 시작하고 힘이 조금 드네요. 하지만 손학규 대표님처럼 몸무게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응답을 해야 될 테니까. 자유한국당을 내가 설득을 할 텐데 그게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할지, 과연 정치개혁 특위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단식 8일째입니다. 뭐 전국은 그야말로 뭐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학규, 이정미 대표를 찾아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영표 대표는 여전히 정개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 입장으로 원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에 공감한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원칙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일단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2월달 임시국회 처리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놔서 일단은 지금 단식 논성하고 지금 바깥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는 야3당의 요구는 일정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홍영표 대표도 아까 그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한국당이 문제라는 건데 한국당은 지금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뽑힌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로 지금 발언되는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를 그렇게 민주당만큼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지금 야3당의 이 연동형 비례대표 요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조금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으로 좀 긍정적으로 와 있는데 여전히 거대 양당이 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3당은 계속해서 당 대표들이 좀 확답을 해달라 시원하게 이런 입장인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그리고 이정미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이게 전개특위를 무력한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내가 말만 하면 완전히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 어떡해요. 뭐 우리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할게요. 뭐 제가 서로에 대한 좀 야속함 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오가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야3당은 한국당이랑 좀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정개특위라는 데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 정개특위 만약에 합의를 된다면 네. 국회 본회의를 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결국에는 의석에 의한 논의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여당하고 제1야당이 지금 현재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네.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적극적이지 않고 특히 지금 한국당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석 구조에서는 소수 야당 3개 야당이 힘을 합치더라도 굉장히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네. 정개특위의 논의에 무조건 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국당 빼고 사당끼리만이라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그 현재 한국당이 지금 현재 당론을 모으지 못했고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야3당을 소수 야3당을 달래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처음에 네 당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게 헌법 개정이라든가 권력 구조보다도 바로 자기들의 국회의원의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는 네. 이 게임의 룰은 한국의 지금 의정 사상 어느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특히 제1야당이라든가 여당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에 일종의 밀어붙여 가지고 선거법을 처리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개 정당을 빼놓고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대표의 단식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일단 지켜보는데 마음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이 자유한국당에다가 아예 시안을 통보했습니다. 주말까지는 입장을 달라는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응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의 단식 상황이 엄중하고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답을 달라는 거거든요. 나경원 그렇죠. 원내대표의 첫 번째 숙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의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다 취합하지 못한 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한 이야기도 12월 임시국회 주요 아젠다로는 이 부분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은데 심상정 위원장도 그렇고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도 내가 설득해 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법 개정을 하는데 여야 중에 한 당이 배제되거나 한쪽이 빠진 상태에 될 수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도 긍정적 입장으로 나와야만 이 부분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저는 이 과정에서 지난번 이 단식 농성까지 가기 직전에 이른바 민주당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정 정도 연동형 됐었죠. 비례대표제 잠정안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안이 있는데 그 안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합의한다. 요 정도 일반적으로 쓰고요. 예. 그다음에 정개특위의 시간을 연장해서 정개특위에서 내년 1월 중에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합의한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하고 네. 지역구 선출 방식 같은 것은 정개특위에 유임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줄기만 5당 대표가 합의를 해주고 다시 말해서 큰 줄기는 지금 국민이 선택한 뜻과 의석수와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춘다고 하는 대원칙만 5당 대표가 합의를 하고 정개특위로 넘기자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정도는 한국당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합리적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받는다면 아마 그 부분에 국민들도 대해서는 뭐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그렇죠.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안이 이제 거부가 될지 수용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안이 한국당의 그 입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지 안 될지 네.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뭐 선거제 개편 문제 그리고 임시국회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 예. 이 자리에서 좀 실마리를 잡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 큰 가닥은 잡으면서 단식을 중단하는 설득하는 이러한 작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식을 실제로 내일 중단할 때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정개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조속히 네. 이 논의를 해가지고 근데 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딱 공식으로 못 받기에는 지금 한국당이 아마 그거에 대해 부정적이서 쉽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유연하게 입장으로서 그걸 언제까지 논의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약간의 가닥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그거 외에도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 뭐 저희 가지, 조금 전에 뭐 그러한, 법안 얘기도 했는데. 뭐 유치원 3법이라든가 고용비리에 대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큰 가닥은 잡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오늘 임시국회 얘기를 하면서 그 단식 농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느냐, 야 3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단식을 하고 있는 72세의 노령의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지금 8일째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얘기 제일 먼저 그렇죠. 해줬어야 12월 되는데. 임시국회 가장 네. 중요한 아젠다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용세습 비리 국조를 하겠다. 그다음에 탄력 근로시간제. 네. 이것도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원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네. 해서 노텐도홀 상황을 좀 정리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저 말로만 들어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과연 이 손학규 단식이나 이 이정미 대표 단식 문제를 그만큼 절박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든 지금의 이 비정상적 상황을 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원칙이라도 합의해서 일단 이 단식 상황이라도 푸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어떤 합리적 지혜가 모아진다고 한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말에 인적 청산이 뭐 쉬운 말로 해서 뭐 물갈이 명단 이것 때문에도 내부적으로 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이랑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당협위원장 소위 물갈이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내일 보고를 해가지고 비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조강특위에서 곧 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역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 배제가 되느냐 당협위원장에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10명 플러스 알파 정도 네. 수준, 10여 명 정도 수준이 배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데 여기 당협위원장이 배제되면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네. 이게 가장 큰 현안이어서 사실은 이 선거제도 문제는 총선은 2020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 보면 바로 그 직전 해에 연말에 네. 보통 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1년 전에 지금 많이 좀 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야3당은 지금 이 단계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내년 말 가면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뭐가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그다음에 오리지널 소선거구제가 있고 미국식으로 네. 그다음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혼합형, 지금 우리나라도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도 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잘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도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공청회도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려면 일단 내일 같은 데 모여서 그런 일정에 합의하면서 좀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단식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푸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려면 여당과 제1야당이 좀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당장 지금 뭐 12월 임시국회로서 선거법을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 이 정도 하더라도 사실 두 지금 대표가 단식하면서 풀 수 있는 출구만 준다면 당연히 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한테 연말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 건 또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들을 찾아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네.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 그 인적 청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야기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이제 첫 비대위에 오늘 같이 모습을 했는데 네. 첫 악수하는 장면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만 네. 회의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답한 걸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예정대로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야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적 앞에는 아닙니다만 지금 반문연대가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일 대우를 하는데 사람 몇 명을 빠져나가면 힘이 빠지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약간 인적 청산의 시기를 좀 뒤로 미루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투톱인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이 투톱이 1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이른바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된 네. 인적 청산에 대해서 한쪽은 좀 미루자는 의견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압도적 표차로 선출됐고 예. 그 지지표의 핵심에는 친박이라는 세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박들이 다시 한번 세를 먹으면서 인적 청산에 한번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익히고 있어서 향후에 자유한국당에서의 인적 청산이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자유한국당의 반사 이후로 지지도 상승 이런 아마 호재를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혁신과 쇄신을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식의 의구심이 지금 바깥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파 전면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네. 인적 쇄신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과연 몇 명이 배제되느냐, 그 안에 어느 계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파 간의 이런 갈등이 확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봉합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규모와 함께 과연 어느 계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투톱의 의견이 다른데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은 현재 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네. 임기는 한 2달여밖에 안 남고 있고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칼자루를 직접 쥐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약 3분의 2가량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3분의 2가량의 현역 의원의 어떤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앞으로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양쪽의 그 약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정말 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뭐 내외적으로 상황이다 보니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일 논의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원내 대표들과의 회동에서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과 포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창원 제조업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이죠.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입니다. 네, 전국 경제 투어 벌써 세 번째 일정인데요. 이 창원을 방문했다는 거 소위 말하는 이영자 현상. 그렇습니다. 뭐 지지도 하락과 관련돼서 많은 네. 신조어가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연령
그다음에 영남 지역,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는 그 계층 이 세 곳에서 빠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영남, 특히 이번에 방문했던 차원을 기점으로 한 이 경남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네. 거제 출신이고 부산에서 정치적 둥지를 틀었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빠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죠,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네. 아마도 이 경남 지역의 지역 산업을 활기를 뜨게 하고 지역 산업을 네.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면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살리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자신의 정치적 지지의 시작인 지역부터 챙겨야 된다는 아마 절박감도 있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김경수라고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최측근이 지금 현직 지사로 있기 때문에 네. 각별하게 아마 더욱더 챙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도 일단은 무산된 상황에서 네.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국정 과제다. 이런 아마 문제 의식이 최근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여기저기 지금 실질적인 경제 행보도 하고 경제적인 현장을 좀 독려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답방에 대한 뭐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평화라는 것보다는 경제 쪽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겠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도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경제에 네.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성과가 안 실제 나오고 결과는 있죠. 네. 일자리 문제라든가 일종의 실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성과가 안 나오는 성적표로 볼 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 건 아니죠. 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남북 관계에 굉장히 분주한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일정으로 보내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남북 관계가 이제 답방이 늦어지면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전이 좀 더뎌지고 또 약간 횡보를 걷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더욱 국내 경제의 이런 행보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여유를 갖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지지율이 있어야 네. 국정 운영 동력이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장 네.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가서 한 이야기의 핵심은 제조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네. 있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그저께는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은 데에서 예. 오늘 이제 그거 하고 이제 17일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회의.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경제 일정에 매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네. 보니까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더더욱 위기감으로 그렇죠. 작용할 것 같은데 역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주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9월에 평양 정상회담 때 잠깐 반등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최근에 와서 이번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임기 출범한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물론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는 약간 많습니다만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일단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이고 추세의 속도가 만만치 않게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다면 이 부분의 가장 큰 밑바닥에 지금 민심은 경제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는 걸 모든 계층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려우면 사실은 그 과거 정권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현 정권의 실정에 눈을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 지지도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난으로 본다면 대통령도 이제는 가장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경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들 챙기고 현장 챙기고 혁신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조업과 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사고도 많이 터졌고 청와대 입장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연달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좀 경제적 어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안전 문제. 안전한 한국을 만들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KTX 탈선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타난 게 있고 또 하나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북한 문제, 남북 관계 이제 비핵화로 인해서 굉장한 국정 동력을 갖고 이제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네. 그게 이제 연내 답방이 물 건너가는 것처럼 비춰진 이런 것들도 또 요인이 되고 부분적으로 또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한 그러한 불행한 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된 걸로 보입니다. 예. 네, GP 뭐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평양 그렇죠. 선언에서 약속한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오는 것만큼 국민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그런 뭐 획기적이랄까요? 그런 이벤트는 지금 살짝
연초로 좀 미뤄진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 일단은 좀 연초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도 지지도 하락을 이제 반등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되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챙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라는 게 챙긴다고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챙겨서 바로 성과가 나니까 지도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경제를 챙기는데 진정성 있게 챙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를 챙기는데 어려운 소리가 들으면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모습 그리고 네. 국민들과 비판의 목소리에 좀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고 한다면 경제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또 정부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진정성을 익힌다고 한다면 국민들 분명히 박수를 칠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성과보다는 일관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진정성이라는 말은 뭐 청와대도 해당이 되겠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국회 상황에도 상당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걸 보면은 통합한 위원회 대원을 세금 낼 맛이 나겠냐고. 이게 없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선포합니다. 양당이 약한 거왜 국제정위원회가 이렇게 우리 국회 스스로 지금까지 존중해온 모든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르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쪽방 정치인들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서 여러 가지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쪽방은 매년마다 게스트하우스니 카페니 이런 것들로 임대업자들이 바꾸면서 야금야금씩 없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외침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비주택인 고시원에서 화마가 덮치면서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쫓겨났어 그러더라고요. 임대주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 내 아들만 다시 살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전부.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야가 주거 안정 공약. 사회적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치라는 게 그 없는 사람 의지가 되라고 정치가 필요한 거죠. 20대 국회에서는 세배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만 모든 개혁 정책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급여 인상분 자동적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원 세비를 슬그머니 인상한 전체 공무원 임금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세비 인상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하루 종일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년 또 세비 인상안을 소리 없이 가결시켰습니다. 전 공무원이 공통 기준으로 다 올라간 겁니다. 민생을 줄미루고 자기들 급여만 올리고 오는 것은 이해를 조금 못합니다. 내려야 된다고. 말씀 조심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내일은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이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내일 회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여야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참여한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이 내일 사고 원인 브리핑을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고 원인과 함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 측이 사고를 축소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내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내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체육분과 회담을 엽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추위를 부르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기습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충북,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오늘보다 무려 4도나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은 0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따뜻한 외투와 방한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0도, 대구 4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6년 6월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좀 더 일찍 처리가 됐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필요한 법안들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말 전국 얼어붙었다. 국민은 이 말을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말이죠. 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탁구 남북 단일팀 장우진 차효심 콤비가 연말 왕중왕전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마치 오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된 남북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오른손 장우진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왼손 차효심의 각도 깊은 연속 공격이 멋진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한 살 더 많은 북측 차효심이 기회를 만들면 남측의 동생 장우진이 지체 없이 포핸드로 득점. 두 세트씩을 주고받은 마지막 5세트 중반, 차효심이 절묘한 직선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승부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두 선수는 혼합복식 1회전에서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팀인 일본의 요시무라 카스미조를 접전 끝에 3대2로 제압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대전에서 처음 뭉친 뒤 올해만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남남북녀 콤비는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긴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효심이 누나가 옆에서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동생이 너무 잘해줘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장우진이 누나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하자 차효심은 수줍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돈독해진 오누이의 정도 과시했습니다. 일단은 라켓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못 전해줬는데 좀 앞으로 전해줄 거예요. 네? 왜 아직 못 줬어요?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두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역시 1회전을 통과한 우리 대표팀 임종훈, 양하은조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이 밖에 우리 선수들은 전지, 양하은 여자복식 등 모두 5팀이 4강에 합류해 메달 사냥을 이어갑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축구에서는 자책골이 승패를 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농구에서는 자기 골대에 골을 넣어도 자기 팀 득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프로농구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제 안양체육관 KGC 인삼공사와 KCC의 경기인데요. 3쿼터가 시작되고 KCC 송교창 선수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골밑을 파고들어 가볍게 성공했는데요. 이어서 인삼공사가 반격에 나서려는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알고 봤더니 선수들이 3쿼터부터는 골대를 바꿔야 하는데 전반전과 똑같은 골대에 골을 넣은 것입니다. 심판이나 선수나 골이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재밌는 것은 이럴 때 송교창 선수의 골은 득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후부터 코트를 바꿔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구 규칙 44조에 따르면 실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발생한 파울이나 득점은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구 코트를 주목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코트 바꾸는 것을 몰랐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네요.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